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 60여 발을 쏘며 이틀 연속 도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뒤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내일까지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최고 5cm의 눈이 예보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닭 24만 마리를 사육하는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이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7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을 거론하며 야권의 단합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사실상 부정적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한참 넘은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177명을 태운 알래스카 항공 보잉 여객기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동체 옆면이 갑자기 터져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기종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해 수백 명이 숨지면서 한동안 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휴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또 해안포 발사는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며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해에서 포격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고 탄착 지점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 포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사격과 관련해 포 47문을 동원해 포탄 192발로 5개 구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실탄 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 영향도 주지 않았고 이번 훈련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 대피와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놓고는 자신들에게 정세 격화의 책임을 돌리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우리 군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대응을 구실로 도발을 감행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과 동족이란 개념은 자신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국가, 교전 중인 국가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 같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대남 노선을 공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이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북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은 대남 심리전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경찰이 다방 두 곳의 업주를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신병 확도 뒤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범행을 인정한 57살 이모 씨.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에서 다방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1차 범행 직후 금품을 뒤지는 모습이 내부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에게 일반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과거 이 씨가 수차례 절도 혐의로 복역했던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일산에서 엿새 뒤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다방에서 각각 60대 업주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서울 도심까지 이동했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태백을 거쳐 강릉까지 도주했습니다. 주로 낮에는 숨어 다니고 밤에는 술을 마셨던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에 있는 길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가슴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흉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충남 천안에 있는 닭 23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매물,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충남과 세종, 경기 남부 20개 시군에 있는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10도쯤 곤두박질하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뒤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더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온 뒤 차츰 날씨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중부와 호남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서부에도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 전남 서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중부의 눈은 차츰 그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함께 해달라며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당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은 한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자유로워 다른 의견을 끌어안을 수 있다며 이 의원에게 여당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의원은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과 상당 부분 의기투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도 통합을 강조한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추켜 세웠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라는 말씀은 진짜 정치권에 주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을 비워뒀다는 점에서 이상민 의원의 입당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이 야당 출신 인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숙제였던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도 화합과 공감이란 말을 앞세우며 중도층 포섭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중도층 확보에 주력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신당은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수 세력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당원 가입세가 벌써 4만 명에 육박해 간다는 것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리엔 범야권인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찾아갔는데 이 전 대표와 선거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을 덧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힌 건데 이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세상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맞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던 고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을 거론하며 거듭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과거 자신이 야권을 대통합해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 중인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습 이후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관련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통합 요구 발언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한 이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범행 전날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숙박업소로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동선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하루 전날 자택이 있는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간 피의자 김모 씨는 가덕도 근처에서 숙박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세부적인 동선을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해당 차주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범행과 관련이 없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같은 지지자인 줄 알고 호의로 태워준 상황으로 본 겁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행 시점까지 모든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CCTV 등을 분석해 수사 막바지까지 배우나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와 관련한 말을 아끼는 가운데 현재까진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 소지한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이겠습니까? 경찰에 신문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이 포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비슷한 시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협치보다는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불러온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음모론, 적대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유력 정치인이 공개 일정 도중에 습격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된 게 대표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도 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중 속에서 이렇게 유세차를 오르는 순간에 신계 발을 하나 거치는 순간에 2018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70대 유튜버에게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 꺼내갖고서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증오, 혐오의 바탕을 둔 극단적인 이분법에 익숙해진 정치 문화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 편은 선, 상대는 악으로 보는 여야의 적대적 대결 구도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상호 적개심을 극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자라난 정오 정치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어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면 그 팬덤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증오감 또는 혐오감들을 갖다 증폭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대표 사건을 놓고 자작극이라거나 정권 사주라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또 습격 피의자의 당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걸 여야 할 것 없이 비난하고 경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그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성 분위기가 오래 갈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기로 한 여야의 신사협정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쟁점 현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특히 90여일 남은 총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분노와 저주가 난무하는 진영 대립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 문화가 이어진다면 지지층 간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테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정치를 복원해야 하는 큰 숙제가 여의도 정가에 주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 건데 거부권에 대한 여론 돌파용이자 총선 전 김 여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배우자를 왜 혈세로 보좌해야 하냐며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청와대 군살빼기이자 권력 내려놓기 차원이라고 했는데 당시 논문 표절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이 공약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생겼고 미혼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잠시 사라졌지만 직전 문재인 청와대까지 존속했던 제2부속실이 처음 자취를 감춘 겁니다.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하겠다.
하지만 조용한 내조를 표방한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달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걸로 단독 행보 신호탄을 쐈습니다. 문화예술과 동물, 기후위기 등 관심 분야에는 특히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민간인 사적 수행과 일정 유출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개월 김 여사를 공적 제도 안에서 관리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공약을 깰 수 없다. 부속실에 이미 배우자 전담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 국민이 원한다면 단서를 달았지만 제2부속실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압도적 반대 여론에 대해 일종의 달래기에 나선 건데 동시에 지지층에서조차 우려했던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도 폐지한다던 공약은 이로써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법무부는 관련 부처로서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진 직후 법무부가 배포한 6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는데 특히 김 여사 관련 특검 부분에 절반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10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단서가 있던 게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역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으며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진배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가 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도 법무부가 이미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힘 입장문을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심부름센터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검 법안의 소관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야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도 관련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현직 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해 곱지 않을 시선을 받아온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영부인 특검 법안의 부당성을 앞장서 역설하면서 법 집행의 최후 보른한 본분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무단으로 들어가려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어제 낮 1시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검문소를 넘어 대통령실 건물 근처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말과 연초 모임이 많은 때 승차겁으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출발도 전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면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이 여전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말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원역. 줄 서 있는 택시에 한 승객이 다가갑니다. 목적지를 얘기하자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요금부터 제시합니다. 해방촌에 계실 때 해방촌에 있는데 한 2만 원 주셔야 갈 거예요. 물을 안 잡힐 거예요. 주말에 입장은 안 돼요. 많이 나와도 8,000원을 넘지 않을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2배 넘는 요금을 부른 겁니다. 지나다니는 차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그 이태원 주변에는 택시들이 여러 대가 정차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요금을 다른 분들하고 흥정도 하고 있었고. 이처럼 손님이 승차도 하기 전에 택시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으려 하면 법적으로 자격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 거부 신고는 매달 평균 150여 건.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가거나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 징수도 매달 300건가량 접수됐습니다. 더구나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은 기사에게 당했는지도 모르거나 피해를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목적지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거의 최대한 10,000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는 2만 원, 2만 5천 원까지 나왔던 경우도 있고. Sometimes late at night, the taxi drivers only want to go a long distance. So if you get a taxi and you say, "Oh, I'm going here," they say lik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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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r even around here near our office, then it's kind of hard to get a taxi, and you can feel the drivers, "Oh, I want to like find somebody who will go very far."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서 예전보다 합리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 배차가 어렵고 지자체 단속도 어려운 새벽은 피해 취약 시간대입니다. 지자체가 택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가 여전한 현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나아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재산 피해액도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번 지진 피해 지역 대부분의 땅이 솟아오르며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175m나 밀려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今日の午前10時に石川県が発表されたところによると、亡くなられた方が100名を超えたということを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에서 세 자릿수의 지진 사망자가 나온 건 276명이 숨졌던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입니다. 여기에 연락이 끊긴 주민 수가 200명이 넘고 부상자도 400명을 넘어서 사망자 수는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인명구조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났지만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지마시에서 건물에 깔려있다는 신고가 100건가량 접수됐지만 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瓦礫その下で救助を待っている人がおられます。ぜひともですね、その情報を収集した上で 이시카와현 14개 기초자치구에서 물이 끊긴 곳이 6만 6천 가구에 이르고 2만 7천 가구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8,163억 엔,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잠정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 약 16조 9천억 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강진으로 땅이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 때문에 피해 지역의 육지가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히로시마대 조사단은 지진 전후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해 스즈시에서 와지마시까지 노토반도 북동쪽 약 50km 해안에 지반 변동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지역 대부분의 지반이 솟아올라 육지가 넓어졌는데 스즈시 가와우라에서는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175m나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면적으로도 2.4제곱킬로미터가 확장되면서 바닷물이 없는 항만도 여러 개가 생겨 강진의 규모를 짐작해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발생 여섯째인 어제 저녁 90대 여성이 12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8시 20분쯤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한 무너진 주택의 침대 위에서 고령 여성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난 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을 52시간이나 넘긴 구출 사례입니다. 함께 발견된 다른 40대 여성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자위대는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6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의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62발로 메론 공군기지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살레흐 아라루리 최고사령관과 형제들이 암살을 당한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며 보복 공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동체 옆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재 시각 5일 오후 5시쯤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압력 문제로 회항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성명을 내고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등 177명을 태운 항공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는 공중에서 동체 측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큰 구멍이 뚫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을 19분 만에 연결하는 GTX-A가 3월 30일 조기 개통하고 관문인 수서역의 홍보관을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GTX-DEF 노선 신설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시험 주행 때 정부 발표보다 1분을 더 앞당겨 17분 만에 수서 동탄 구간을 주파한 GTX-A. 버스로는 79분 걸리는 거리를 새해 3월 말부터 19분 만에 연결하며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줄 전망입니다. 하나, 둘, 셋! 대표 관문이 될 수서역이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정신없던 공사장이었는데 어느새 근사한 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GTX-A는 올해 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GTX-B와 C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했을 때 연초에 발표될 D 노선은 인천과 부평, 김포, 남양주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E는 검암과 광운대, 덕소를, F는 고양시 대곡과 수원, 하남, 의정부를 연결할 전망입니다. GTX-A, B, C 연장 노선과 DEF 신설 추진 방안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파주와 고양, 서울, 성남, 화성 등 각각 떨어져 있던 거점들이 연결돼 초광역 경제 생활권이 완성됩니다. GTX 노선을 따라서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GTX역이 들어서는 지역은 집값도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해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에 1년 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데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은 분담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높이 솟은 타워 크레인이 멈춰 서 있고 공사 현장 곳곳은 흰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8개 동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인부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방문객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2022년 10월 첫 삽을 뗀 이후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이 기간 밀린 공사비는 1,800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 부재 상황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지난해 2월 조합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가까이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집단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가 열리지 못해 공사비 지급에 필요한 일반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사업비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문의만 하고 선뜻 매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대충 협의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만 1조 원이 뛴 둔촌 주공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 지연으로 조합원 한 명당 추가로 분담해야 할 공사비만 1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사 재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10년 동안 이어진 편의점의 수입 맥주 행사 공식이 4캔에서 3캔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업계 마케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입 맥주 4캔 묶음 할인,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 공식이 깨졌습니다. GS25는 올해부터 수입 맥주를 3캔에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를 4캔씩 10,000원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행사 가격이 12,000원까지 올랐고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소 구매 단위를 변경한 겁니다. 여러 명과 같이 이제 즐기지 않는 이상 4캔까지 구매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3캔으로 줄여가지고 판매 행사도 하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편의점 CU는 딸기 제품을 기존 500g보다 적은 200g짜리로 출시했습니다. 용기 하나에 딸기 2개가 든 제품까지 나왔는데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딸기 같은 제품이 쉽게 무르다 보니까 소포장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신선한 제품 먹기에도 좋고 1, 2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주요한 겁니다. 재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50만 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추세이고요. 외식비 부담이 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나 홀로 가구가 늘면서 많은 양을 싼 가격에 판매했던 유통업계의 가성비 공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서울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까지 합류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전통시장연합회와 대형마트 협의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변 상인들과 서로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강남 지역인 서초구와 달리 전통시장 10여 개가 밀집해 있는 동대문구여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지금 빨리 환골탈퇴하는 게 중요하다. 좀 그런 판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 내로 시장 경쟁력 강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추진할 거고. 동대문 지역 상인들이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은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대형마트로 오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에 그 유입을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그 침체된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지난 2012년 휴일로 변경한 뒤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대구에서 평일로 바꾼 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시에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인들을 설득하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고 마트 노동자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이틀을 그것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부산과 대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는 정부가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방안 마련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고민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세미까지 전문가와 청년 가구를 두루 만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0세부터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으로는 남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신이 출산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뒤따르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입한 롯데그룹에서는 10년간 출산율 2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가 1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년에 11조 원. 정부는 연간 7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학생 수는 줄면서 예산이 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안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서울 지역 주요 10개 대학은 14,209명 모집에 75,6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75대 1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희대가 4.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고려대는 4.2대 1, 서강대는 4.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해 3.18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올라간 4.71대 2를 보였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표시 안내판 설치 이후 발생한 명동버스 대란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서울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일했어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줬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공원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치맥도 단속 대상이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 곳곳 금주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늘자 구청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이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시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광장도 금주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국민 투표 결과 무려 96%가 찬성하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오는 14일부터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들 많이 먹고 술 먹고 떠들고 막 그래갖고 아이들이 아예 다니지를 못할 정도까지도 됐었어요. 많이 나아졌죠. 서울뿐 아니라 전북, 부안, 대구, 부산 등 공원 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 다만 한강에서 치맥은 아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치맥 단속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계류 중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단속이 나서면 음주로 인한 소란이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쪽과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어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강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물었더니 찬성과 반대가 4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거나 좀 늦춰지거나. YTN 유서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수면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수면 질환이 있는지조차 의심해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수면의 질환의 위험도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양효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부터 팔, 다리, 손끝까지 수십 개의 센서를 붙이고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 수면 다원 검사.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지만 번거로운 검사법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인의 60%가량이 수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병원을 찾는 비율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수면호흡장애 10명의 9명은 본인이 증상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옆 사람이 코를 골아요, 숨을 안 쉬어 얘기해도 본인의 불편감이 없는 분이 많아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면 질환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9가지의 간단한 질문에 제가 답해보겠습니다. 나이, 성별, 키, 몸무게와 함께 수면과 관련된 5개의 질문에 답하면 사이트는 10초 만에 3가지 수면 질환 위험도를 예측해줍니다. 5,000명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3억 개 이상의 경우의 수 가운데 질문별 답변 가중치를 개인에 따라 다르게 두어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수면 질환 위험도는 실제 수면 다원 검사와도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개인의 수면 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립스 사이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몸무게 변화나 나이 듦에 따른 위험도 변화도 알려줍니다. 처음에 아무런 편견 없이 한 100여 개의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100여 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언가 봤더니 이제 요 9가지 질문이 나와서 연구진은 슬립스를 통해 간단한 설문만으로도 개인 수면 건강을 알 수 있어 조기 검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기존 9가지 질문에 더해 술과 커피를 마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 후속 버전 알고리즘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혁신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치 아래 150개국 4천여 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 기술 경연을 펼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여는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올해엔 엔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릴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50개국 기업 4천여 곳이 참가하며 13만 명이 참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 700여 곳도 참가하는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도 CES의 최고 관심은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삼성과 LG가 생성형 AI를 가전과 접목해 모든 제품이 연결된 스마트홈을 선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산업의 인공지능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과 산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폭발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CES는 모빌리티 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7개 계열사가 총출동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일본의 혼다와 소니처럼 자동차 업계와 전자업계의 합종 연행 사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슨 차량이 외형이 아니고 그게 어떠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현재까지 구경하지 못한 다양한 차종이 앞으로 출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CES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산업 간 장벽 파괴도 올해 CES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모두 그쳤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입니다. 평소보다 감속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인데요.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아집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오전 중엔 그치겠고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3.9도, 대구가 영상 1.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